한 나라가 올림픽 양궁에 걸린 금메달 5개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가져갔습니다. 남자 개인, 여자 개인, 남자 단체, 여자 단체, 그리고 혼성 단체까지 치상대 매니 5자리를 한 나라가 통째로 차지한 겁니다. 올림픽 양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컴퓨터와 인공지능 서버 안으로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제 이름은 라르스 에릭손입니다. 스위스의 정밀 시계와 독일의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30년 동안 들여다본 산업 애널리스트입니다. 저는 평생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제조 경쟁력의 구할은 자본과 설비로 결정된다. 사람의 손 같은 건 숫자에 넣을 가치조차 없는 감상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했고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료와 그래프만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강연장 무대 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공을 정부 보조금과 운 좋은 타이밍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자랑스럽게 펼쳐보일 참이었거든요. 성중은 수백 명이었고 저는 제 결론이 박수를 받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객석에 앉아있던 한 동양인 노인이 조용히 손을 들더니 제 평생의 분석에 단 한 문장으로 구멍을 냈습니다. 그 분석에는 손이 빠졌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1세기의 손재주로 반도체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노인이 천천히 주머니에서 꺼낸 건 거창한 자료도 두꺼운 논문도 아니었습니다. 손가락만한 매끄러운 세막대 2개. 한국 사람들이 5살 때부터 매일 밥상에서 쓴다는 그 미끄럽고 가느다란 쇠젓가락이었습니다. 그가 그 세막대로 그릇 속 콩 하나를 가볍게 집어올리는 순간 강연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같은 동작을 저더러 해보라며 젓가락을 건넸을 때 콩은 제 손끝에서 자꾸만 미끄러져 달아났습니다. 그 사소한 실패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2개의 세막대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신념을 그날 밑바닥부터 무너뜨릴 줄은 정말이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네바의 그 강연장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6월의 아침이었습니다. 레만 호수에서 불어온 바람이 통유리창을 두드리던 그날, 저는 세계 곳곳에서 모인 제조업 임원과 분석가 400여 명 앞에 섰습니다. 글로벌 제조 경쟁력 포럼. 1년에 한 번 자동차와 반도체와 기계 산업의 머리들이 모여 누가 진짜 강한지 숫자로 겨루는 자리였죠. 그리고 그 무대의 첫 발표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잠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스웨덴 남부의 작은 공업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베어링을 만드는 공장의 품질 검사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가 퇴근하면 식탁에 불량품, 부품을 늘어놓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가르쳐주던 걸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믿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측정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으면 통제할 수 있다고. 그 믿음으로 저는 기계공학 박사가 되었고 정밀공학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 30년을 보냈습니다. 스위스의 시계 공방이 어떻게 100분의 1mm를 다투는지, 독일의 자동차 부품 회사가 어떻게 수백만 개를 만들어도 불량률을 거의 0에 가깝게 유지하는지, 저는 그 비밀을 숫자로 풀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저를 걸어다니는 계산기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그런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풀리지 않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데이터로는 분명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항상 한 조각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보조금과 환율과 타이밍을 다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도 결과 끝에 작은 오차가 남았습니다. 통계학에서는 그걸 잔차라고 부릅니다. 설명되지 않고 남은 찌꺼기 같은 값이죠. 저는 그 잔차를 늘 측정 오류일 거라고 넘겨버렸습니다. 그 작은 숫자가 훗날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 줄은 그때는 짐작도 못했고요. 저는 마이크를 잡기 전에 청중석을 한번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의 임원, 스위스 시계 공방의 장인, 미국 반도체 펀드의 매니저. 저는 이런 자리가 익숙했고 솔직히 말하면 즐겼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느끼던 것을 차가운 숫자로 잘라 보여주는 일을 해왔거든요.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게 제 좌우명이었습니다. 제 뒤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 절반은 거품이다. 고발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도발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순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야 제 말에 집중하니까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무 많은 환상을 품어왔습니다. 반도체 1등, 조선 1등, 배터리 강국. 언론은 그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석가입니다.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습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모든 것에는 사실 지루하고 건조한 이유가 숨어 있을 뿐입니다. 청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막대 그래프 3개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정부 보조금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특정 산업에 쏟아부은 자금의 규모를 연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 환율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유리하게 흘러간 통화 가치의 흐름을 그래프로 보여드렸습니다. 셋째, 타이밍입니다. 경쟁국들이 주춤하던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이 설비 투자를 밀어붙인 운 좋은 우연을 짚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십시오. 이 나라가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할 시점은 마침 경쟁국들이 불황으로 몸을 사르던 때였습니다. 남들이 멈출 때 달렸으니 앞서간 겁니다. 영리하긴 하지만 영리함과 운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 번 앞서가면 그 격차는 관성으로 유지됩니다. 먼저 큰 공장을 지으면 단가가 내려가고 단가가 내려가면 경쟁자는 더 따라오기 어려워지니까요. 앞줄에 앉은 한 미국인 펀드 매니저가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 옆에 독일 임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고요. 저는 그 반응들을 곁눈질로 확인하며 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명쾌한 답을 좋아합니다.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결론을 좋아하죠. 그리고 그날 제가 준비한 결론만큼 단순하고 깔끔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결론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보조금, 환율, 타이밍. 이 3가지만 있으면 한국의 성공은 충분히 사명됩니다. 여기 어디에도 신비로운 비밀은 없습니다. 그저 돈과 운입니다. 우리 유럽 기업도 같은 조건만 갖춰진다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박수가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절반쯤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런데 객석 가운데 줄 한 노인이 손에 들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하고 체구는 작았지만 등이 곧고 눈빛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마이크를 받아든 그의 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디가 굵고 손끝이 유난히 단단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깎고 다듬어온 사람의 손. 저는 그걸 알아봤지만 그래서 더 우습게 여겼습니다. 저런 손으로 통계를 반박하겠다고.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분석에는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임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답했습니다. 손입니다. 사람의 손이요. 순간 강연장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솔직히 우스웠거든요. 손이라니. 저는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제 양손을 들어보였습니다. 손이요. 이 손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지금이 18세기 수공업 시대입니까? 오늘날 반도체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에 수천 분의 1을 다투는 기계가 만듭니다. 손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노인은 제 비아냥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거슬렸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사람들은 얼굴이 붉어지거나 말을 더듬는데 이 사람은 그저 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거든요. 그 시선이 어찌나 흔들림이 없던지 저는 잠깐이지만 제가 무대 위에서 시험을 당하는 학생이 된 듯한 묘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정혜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30년 동안 반도체 부품에 들어가는 금형을 깎아온 사람입니다. 금형이라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제품을 찍어내는 틀이죠. 그 틀의 정밀함이 곧 제품의 정밀함입니다. 저는 평생 그 틀의 오차를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게 줄이는 일만 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금형 기술자. 그러니까 결국 현장 노동자라는 거군.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쓰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자기 손에 무슨 마법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통계 앞에서는 한낱 변수 하나일 뿐인 사람들 말입니다. 선생님, 존중합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솜씨가 한 나라의 산업 통계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건 낭만이지 분석이 아닙니다. 한 명의 명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분이 만들 수 있는 부품은 하루에 몇 개입니다. 나라 하나의 생산량은 수억 개고요. 숫자의 크기가 다릅니다. 저는 이쯤에서 이 대화를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무대 위 발표자가 객석의 질문 하나에 너무 오래 매달리는 건 좋은 그림이 아니거든요. 진행자에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는 눈짓을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혜수 씨는 제 말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가 서두르지도 않고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강연장의 공기를 묘하게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정혜수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사기 그릇 하나, 그리고 가느다란 쇠막대 2개. 그는 그것을 무대 위 제 발표대 옆 탁자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쇠막대 2개가 탁자에 닿으며 맑은 금속 소리가 강연장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또렷했던지 400명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젓가락 아닙니까? 그것도 왜 이렇게 가늘고 미끄러운 쇠로 만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사람이 5살 때부터 매일 손에 쥐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물건 안에 숨어 있어서 있습니다. 한 명의 솜씨가 아니라 5천만 명이 평생 똑같이 반복해온 습관 말입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강연장의 400개 눈동자가 일제히 무대 위 2사람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입가에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낱 젓가락 따위로 무엇을 증명하겠다는 건지 저는 정말이지 조금도 긴장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여유로운 미소야말로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어리석은 표정이었습니다. 정혜소 씨는 사기 그릇을 무대 가운데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진행자가 천장의 조명 하나를 그쪽으로 돌리자 그릇 안의 내용물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마른 콩 한 줌이었습니다. 노랗고 동그란 새끼 손톱보다 작은 콩알들이 그릇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저 작은 걸로 무얼 하시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혜수 씨는 대답 대신 쇠젓가락 2개를 오른손에 쥐었습니다. 그가 젓가락을 잡는 모습을 저는 무심코 바라봤습니다. 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가 만들어내는 각도가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손가락 3개가 처음부터 그 자세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목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가락 끝만 미세하게 움직였죠. 젓가락 끝이 그릇으로 내려갔습니다. 콩 하나에 닿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그 콩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너무 매끄러워서 마치 콩이 스스로 젓가락 사이로 걸어 들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콩을 들어 올려 옆에 놓인 빈 접시로 소리 없이 옮겼습니다. 톡! 콩이 접시에 닿는 작은 소리만 강연장에 울렸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혜수 씨가 그 다음으로 한 일이 제 여유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콩을 하나씩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속도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2개를 한꺼번에 짚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 손이 아니라 정밀하게 프로그램된 기계가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기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부드러움이 그 움직임 안에 있었다는 거죠. 20개쯤 옮겼을 때 객석에서 누군가 작게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계를 들여다보는 척 했습니다. 이런 건 시간 낭비라는 듯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눈은 한 번도 그 젓가락 끝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정밀기계의 움직임을 봐온 제 눈에도 저 손가락의 움직임에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기계라면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 미세한 진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 손은 진동이 없었습니다. 마치 손 자체가 콩의 무게를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정혜수 씨가 가방에서 작은 통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삶은 메추리알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메추리알은 콩보다 컸지만 겉이 미끄럽고 둥글어서 더 다루기 까다로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그중 하나를 젓가락으로 가볍게 감싸지듯 집어 올렸습니다. 메추리알은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2개가 아래 표면에 닿는 힘이 어찌나 절묘하던지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딱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짚는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힘의 조절이었습니다. 미끄러운 물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으스러뜨리지 않도록 하는 2개의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정확한 한 점을 찾아내는 일이었죠. 저는 그 순간 제 직업의 언어로 그 동작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게 기계라면 압력 센서가 미끄럼을 감지하고 제어 장치가 즉시 출력을 조정하고 그 모든 과정이 1000분의 1초 안에 끝나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손도 이 작업을 안정적으로 해내려면 엄청난 연산과 비싼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노인은 그걸 아무 장비 없이 그저 평생 길러온 손가락 끝의 감각만으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이 조금씩 말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혜수 씨가 또 다른 통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자른 무기였습니다. 한국에서 도토리로 만든다는 물컹하고 흐물거리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조금만 세게 누르면 뭉개지고 조금만 약하게 잡으면 미끄러져 떨어질 테니까요. 정혜수 씨의 젓가락이 묵 한 조각으로 내려갔습니다. 장연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젓가락 끝이 묵의 양옆에 살며시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흔들리지도 뭉개지지도 않고 그는 그것을 접시 위에 사뿐히 내려놓았습니다. 묵은 처음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강연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요. 앞줄의 그 독일 임원은 더 이상 수첩에 무언가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눈을 크게 뜨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발표에 흐뭇해하던 그 표정이 이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놀라움으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그 변화를 곁눈질로 보면서 제 발밑이 조금씩 기울어지는 듯한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손재주가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선생님, 이건 묘기입니다. 서커스 단원도 비슷한 거랍니다. 묘기와 산업 경쟁력은 다른 이야기죠. 정혜수 씨가 처음으로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시면 직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순간 강연장의 시선이 전부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죠. 저는 무대 위 분석가였고 제 권위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좋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탁자로 걸어가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 젓가락을 손에 쥐는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두 개의 막대가 제 손가락 사이에서 자꾸 어긋났습니다. 어느 손가락에 힘을 줘야 하는지, 두 막대 끝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제 손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 정밀기계를 다뤄온 사람인데 이 단순해 보이는 쇠막대 두 개가 제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 속 콩 하나를 겨냥했습니다. 젓가락 끝을 콩 양옆에 댔습니다. 그리고 힘을 줬습니다. 콩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릇 밖으로 대구르르 굴러 무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약하게. 그러자 콩은 두 젓가락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콩은 매번 저를 비웃듯 미끄러져 달아났습니다. 손끝에 가느다란 땀이 배기 시작했고 그 땀 때문에 젓가락이 더 미끄러웠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평생 정밀함을 다뤄온 제가 400명 앞에서 콩 한 알에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집중하려고 미간을 좁혔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손가락에 신경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쓰면 쓸수록 손은 더 굳어졌습니다. 정혜수 씨의 손은 생각 없이 움직였는데 제 손은 생각에 짓눌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그 순간 저를 가장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감각의 문제였습니다. 제 손가락은 콩이 미끄러지려는 그 찰나의 신호를 읽지 못했습니다. 정혜수 씨의 손은 그 신호를 읽고 즉각 힘을 미세하게 조절했지만 제 손은 신호 자체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마치 글자를 모르는 사람 앞에 펼쳐진 책처럼 정보는 거기 있는데 제가 읽어내지 못하는 상태. 그게 그 순간 제 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단 한 알의 콩도 옮기지 못했습니다. 10분 가까이 시도했지만 빈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젓가락을 탁자에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몸짓이었죠. 평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무력감이었습니다. 기계 앞에서라면 저는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복잡한 설비도 도면을 펼치고 숫자를 따라가면 결국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단순한 세막대 두 개는 도면도 숫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이 기억하는 시간만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그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혜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처음 해보셨으니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국 아이들은 이걸 5살부터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밥을 먹으려면 해야 하니까요. 콩자반을 짚고 멸치를 짚고 깻잎 한 장을 떼어내려고 매일 손끝을 씁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쌓이면 이 손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도 미끄러지는 것의 신호를 읽게 됩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묘기가 아닙니다. 5천만 명이 평생 똑같이 길러낸 감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깎아온 반도체 금형의 정밀함은 바로 이 손에서 나옵니다. 저는 빈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콩 하나에 들어있지 않은 그 그릇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는 짧은 계단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앉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저 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 30년 분석에서 빠진 그 잔차의 정체가 혹시 저 미끄러운 콩 한 알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그 질문은 한번 떠오른 뒤로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콩 하나를 옮기지 못한 그 10분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저는 분석가로서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데이터가 있으면 끝까지 파고든다는 것. 그래서 저는 정혜수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의 주장을 더 검증하고 싶다고. 그러자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솔직히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제 결정을 의심했습니다.
분석가가 데이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노인의 손재주에 흘려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는 게 과연 합리적인 일인가? 12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제조업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잔차가 설명되지 않고 남은 그 작은 숫자가 화면 구석에서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잔차의 정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영영 잠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름 뒤 충청북도 진천이라는 곳에 서 있게 됐습니다. 공항에서 2시간을 차로 달려 도착한 그곳은 제가 상상한 화려한 시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도 요란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다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선수들의 걸음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훈련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하나같이 규칙적이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그 정돈된 공기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진천 선수촌. 한국이 올림픽 선수들을 길러내는 국가훈련시설이었습니다. 정혜수 씨가 미리 연락을 해둔 덕에 저는 양궁 훈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활 시위를 놓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넓은 야외 사대였습니다. 70m 떨어진 관역들이 햇빛 아래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거리를 보고 솔직히 의심했습니다. 저렇게 먼 거리에 손바닥만한 관역 한가운데를 사람이 마친다고. 게다가 그날은 바람이 제법 불었습니다. 사대 옆에 꽂힌 작은 깃발들이 쉴 새 없이 펄럭였거든요. 70m를 날아가는 동안 화살은 바람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세한 흔들림까지 손끝으로 계산해 보정한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대 한쪽에 서서 선수들이 쏘는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화살은 거의 예외 없이 관역 중앙의 노란 원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화살과 관역을 잇고 있는 것처럼요. 그곳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이 임도윤 코치였습니다. 한때 국가대표 선수였고 지금은 후배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볍게 목매를 하고는 곧장 사대로 안내했습니다. 임 코치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단단한 얼굴에 말투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의 오른손 손가락 끝에는 오랜 세월 시위를 당겨 생긴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굳은 살을 보며 정혜수 씨의 마디 굵은 손을 떠올렸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분야도 다른 두 사람의 손에 똑같이 평생의 시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임 코치가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손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러 오셨다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 젓가락질이 양궁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임 코치는 웃으며 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위에 화살을 걸었습니다. 그가 시위를 당기는 모습을 저는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익숙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시위를 놓기 직전 그의 오른손 손가락 끝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혜수 씨가 콩을 집을 때 봤던 바로 그 움직임이었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70m 밖 관역 한가운데 10점짜리 노란 원 안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임 코치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게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도 같은 자리에 꽂아 넣었습니다. 세 발의 화살이 노란 원 안에서 서로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살들을 보며 다시 한번 정밀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평생 스위스 시계와 독일 부품에서 봐온 그 단어가 지금 이 사람의 손끝에서 화살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임 코치가 화살을 한 발 더 쏘며 설명했습니다. 활을 쏠 때 가장 중요한 건 힘이 아닙니다. 시위를 놓는 그 찰나, 손가락 끝에 감각이에요. 시위를 놓는다는 건 손가락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너무 빨리 빼면 화살이 흔들리고 너무 늦게 빼면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 사이 어딘가 정확한 한 점에서 손가락을 풀어줘야 합니다. 1000분의 1초의 감각이죠. 그가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찬 걸 들고 계단을 내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손에 힘을 꽉 주면 오히려 물이 출렁입니다. 그렇다고 힘을 다 빼면 컵을 떨어뜨리겠죠? 적당히 출렁이지 않을 만큼만 잡는 그 감각. 시위를 놓는 것도 똑같습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손이 알아서 그 점을 찾아야 합니다. 머리가 끼어드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저는 그 말에 흠칫했습니다. 사대에서 신경을 쓸수록 손이 굳던 제 경험과 무대에서 콩을 집으려 애쓸수록 손이 떨리던 제 경험이 그 비유 안에서 정확히 겹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정확한 한 점. 정혜수 씨가 메추리알을 집을 때 제가 떠올렸던 바로 그 표현이었습니다. 미끄러운 물건을 놓치지 않으면서 으스러뜨리지 않는 한 점. 시위를 흔들리지 않게 놓는 한 점. 손가락 끝이 찾아내는 그 한 점이 두 사람에게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임 코치가 저를 사무실로 데려가더니 벽에 걸린 기록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올림픽 우승 기록이 연도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맨 위부터 차례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서울 1988, 바르셀로나 1992, 애틀랜타 1996, 그리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런던, 리우, 도쿄, 그리고 파리 2024년까지. 그의 손가락이 한 줄씩 내려갈 때마다 저는 그 숫자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 번의 우승은 행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의 우승은 실력일 수 있습니다. 5번이면 강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의 손가락은 5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6, 7, 8, 9, 그리고 10. 임 코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은 이 종목이 처음 생긴 서울올림픽부터 가장 최근 파리올림픽까지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다른 나라에 내준 적이 없습니다. 36년 동안 10번 연속 우승입니다. 임 코치가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그 사이 세계 양궁은 끊임없이 발전했습니다. 장비가 좋아지고 다른 나라들도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죠. 경제는 매 올림픽마다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격차가 좁혀지기 마련인데 한국 여자 양궁은 그 격차를 36년 동안 지켜냈습니다. 따라잡기만 하면 새로운 선수가 나타났고 그 선수가 또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너 번이라면 잘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번 연속, 36년. 그건 우연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지나가는 동안 다른 모든 나라가 단 한 번도 그 벽을 넘지 못한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임 코치가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양궁에 걸린 금메달은 모두 5개였습니다. 남자 개인, 여자 개인, 남자 단체, 여자 단체, 혼성 단체. 그 5개를 한국이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은메달과 동메달까지 추가로 챙겼고요. 올림픽 양궁 역사상 한 나라가 5종목을 전부 석권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임 코치는 그 대회의 의미를 한 번 더 짚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한국 선수 한 명은 남자 개인, 남자 단체, 혼성 단체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 한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다른 여자 선수도 마찬가지로 3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쓸었고요. 두 사람이 각각 3개씩, 그리고 나머지 종목까지 그렇게 5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세계 곳곳의 강호들이 모두 모인 무대에서 단 한 자리도 내주지 않고요. 저는 그 두 선수의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물음표를 그려 넣었습니다. 한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이 정도면 더 이상 개인의 재능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치 그 나라의 양궁이라는 우물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깊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길어 올려도 마르지 않는 우물 말입니다. 저는 그 깊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분석가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반론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시스템 덕분 아닙니까? 한국은 양궁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선수 선발 시스템도 공정하기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시스템이 좋은 선수를 만든 거죠. 손끝 감각 같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잘 설계된 제도의 결과 아닙니까? 임 코치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양궁의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베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가 한국의 양궁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한국인 코치를 데려가고 한국식 훈련법을 도입하고 한국제 장비를 씁니다. 어떤 나라는 한국 코치에게 큰 돈을 주고 자기 나라 대표팀을 맡기기도 했죠. 그렇게 한국의 시스템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코치들은 세계 곳곳에서 그 나라 선수들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자기 노하우를 숨기지 않고요. 어떤 의미에서 한국은 자기 비법을 전 세계에 나눠준 셈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그가 다시 벽에 기록판을 가리켰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한국입니다. 시스템을 똑같이 베껴가도 마지막 그 한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시스템은 어디서나 베낄 수 있어요. 베낄 수 없는 건 손끝의 감각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활을 잡기 한참 전부터 밥상에서 매일 손끝을 훈련하거든요. 그걸 훈련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시위 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 하나하나가 70m밖에 정확한 한 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분석해온 스위스 시계나 독일 부품도 결국 누군가의 손끝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다만 그 나라들은 그것을 소수장인의 특별한 재능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손끝의 감각을 온 국민이 밥상에서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것으로요. 어쩌면 진짜 무서운 건 천재 한 명이 아니라 평범함의 수준 자체가 높은 나라가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저는 잠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날 진천을 떠나며 한 가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양궁에서만큼은 손끝 감각이라는 변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다만 그것이 반도체라는 인간의 손이 직접 닿지도 않는 영역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는 그때까지도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천을 떠난 그 다음 날, 정혜수 씨가 저를 데려간 곳은 경기도의 한 정밀금형 공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작업실이었습니다. 정혜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 방의 온도가 1도만 변해도 금속이 미세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같은 온도를 지킵니다. 사람이 일하기 좋은 온도가 아니라 금속이 변하지 않는 온도에 사람을 맞추는 거죠. 저는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봐온 유럽의 공장들은 사람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이 금속의 조건에 자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제가 그동안 놓쳐온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작업실 안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소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진동을 잡기 위해 바닥까지 특수하게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미세한 떨림 하나가 결과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작업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흰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대한 기계 앞에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들이 깎고 있는 건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 부품의 틀이었습니다. 정혜수 씨가 그중 하나를 현미경 화면에 띄워 보여줬습니다. 이 부품의 허용 오차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짐작으로 답했습니다. 100분의 1mm 정도 아니겠습니까? 스위스 시계가 그 수준이니까요. 정혜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화면의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그 1000분의 1입니다. 사람 머리카락 한 가닥의 굵기가 보통 10분의 1mm쯤 됩니다. 우리가 다투는 오차는 그 머리카락을 1000갈래로 쪼갠 것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평생 정밀의 극한이라 여겨온 스위스 시계 공방의 기준조차 이곳에서는 거친 작업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오차가 왜 중요한지 정혜수 씨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반도체는 수많은 층을 정확히 겹쳐 쌓아 만듭니다. 그 층을 찍어내는 틀이 머리카락 1000분의 1만큼만 어긋나도 완성된 칩은 불량이 됩니다. 그 작은 어긋남이 쌓이고 쌓이면 멀쩡한 칩과 버리는 칩의 비율이 갈립니다. 그게 바로 수율입니다. 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멀쩡한 게 많이 나오는 공장이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수율을 결정하는 마지막 변수가 바로 이 틀의 정밀함이고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맞물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혜수 씨가 저를 또 다른 작업대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한 기술자가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깎아낸 금형의 표면을 그 사람이 직접 손으로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기계가 이렇게 정밀한데 왜 마지막은 손으로 합니까? 정혜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계는 똑같은 걸 만듭니다. 그런데 그 똑같음에도 아주 미세한 떨림이 남습니다. 마지막 그 떨림을 잡아내는 건 결국 손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표면을 쓸어보면 눈으로도 기계로도 못 잡는 미세한 단차가 느껴집니다. 그걸 느끼는 손이 그걸 없애는 손이 되는 거죠. 저는 그 기술자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정혜수 씨와 똑같은 손이었습니다. 마디가 굵고 손끝이 단단한 손. 그 손이 금형 표면을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동작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세 개의 장면이 하나로 겹쳤습니다. 무대 위에서 콩을 옮기던 정혜수 씨의 손, 4대에서 시위를 놓던 임코치의 손, 그리고 지금 금형을 다듬는 이 기술자의 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콩을 집던 손, 시위를 놓던 손, 그리고 지금 금형을 다듬는 이 손이 전부 같은 손이라는 것을요. 미끄러지는 것의 신호를 읽는 손, 정확한 한 점을 찾아내는 손. 밥상에서 길러진 그 감각이 70m 밖 관역을 거쳐 마침내 머리카락을 1000갈래로 쪼갠 세계에까지 닿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제 분석의 빈칸이 무엇이었는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수 씨가 저를 사무실로 데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오래된 금속 유물 2개가 나란히 놓인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백제 무령왕릉에서 나온 젓가락입니다. 약 1500년 전 무덤에서 발굴됐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졌죠. 구리에 다른 금속을 섞은 합금입니다.
15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은 이미 금속을 정교하게 다뤄 젓가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무덤에 넣을 만큼 귀하게요. 그가 한 가지를 더 짚었습니다. 청동이라는 건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드는 합금입니다. 비율을 잘못 맞추면 너무 무르거나 너무 잘 부서집니다. 입에 넣는 물건이니 몸에 해롭지 않게 만들어야 했고요. 1500년 전 사람들이 그 비율을 정확히 맞춰 가늘고 단단하면서도 안전한 젓가락을 빚어냈다는 겁니다. 금속의 성질을 손으로 읽어내는 그 감각이 이미 그때부터 이 땅에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500년. 그건 제가 다루던 산업 데이터의 시간 단위와는 차원이 다른 숫자였습니다. 제 분석은 길어야 수십 년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손의 역사는 그보다 수십 배 긴 시간 동안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정혜수 씨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현대의 데이터였습니다. 전 세계 컴퓨터와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이라는 핵심 부품. 그 시장에서 한국의 두 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화면에 떴습니다. 둘을 합치면 전 세계의 약 70%. 세계가 쓰는 D램 10개 중 7개가 한국에서 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의 거의 모든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가 한국이라는 한 나라가 만든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이 나라의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의 디지털 기기가 함께 멈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그 정도로 한 나라가 한 부품을 장악한 경우를 저는 제 30년 경력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비싸고 까다로운 반도체, 고대 여폭 메모리, 흔히 HBM이라고 부르는 부품이었습니다. 만들기가 어찌나 까다로운지 얇은 반도체를 수직으로 여러 층 쌓아 올려야 하는 그야말로 정밀의 극한이 요구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한국의 한 기업이 절반을 훌쩍 넘는 점유율로 세계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이 시대에 그 인공지능의 두뇌를 작동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한국이 사실상 쥐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그 부품 하나를 더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고 했습니다. 정혜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 부품은 얇은 반도체를 10층 넘게 쌓아 올리면서 그 층 사이를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통로로 정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한 층이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못 쓰게 됩니다. 결국 또 그 한 점의 정밀함입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D램 70%, HBM 시장 주도, 양궁 5종목 석관, 여자단체 36냐, 그리고 1500년 전의 청동젓가락. 이 모든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마르쿠스 베버였습니다. 제네바 포럼에서 저와 함께 있었던 독일 반도체 장비 회사의 임원이었죠. 그도 정혜수 씨의 초청으로 한국에 와 있었던 겁니다. 마르쿠스는 저를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가웠습니다. 마르쿠스는 평소 가장 까다롭고 회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제네바 포럼에서도 제 발표가 끝난 뒤 그럼 설비만 사오면 누구나 1등 하느냐고 비꼬듯 물었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저는 그가 이 손재주 이야기를 가장 먼저 비웃어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냉정한 독일 엔지니어가 제 편에 서주면 저는 다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표정은 제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라르스, 마르쿠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이 공정 라인을 봤나? 봤네. 제가 답했습니다. 마르쿠스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 공장에 장비를 납품하네. 그러니까 나는 알지. 이 공장에 들어간 장비가 다른 나라 공장에 들어간 장비와 똑같다는 거야. 같은 회사가 만든 같은 모델의 장비야. 가격도 똑같고 성능도 똑같아.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상한 일이 있어. 똑같은 장비를 똑같이 설치하는데 한국 공장에서 나오는 결과물의 수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같은 기계에서 같은 재료로 만드는데 멀쩡한 제품이 나오는 비율이 다르다는 거지. 우리 엔지니어들이 몇 년을 들여다봤는데 장비로는 설명이 안 돼. 그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설치 방식이 문제인 줄 알았어. 그래서 독일 본사에서 최고 기술자들을 보내 한국 공장과 똑같이 세팅을 맞춰봤지. 온도, 습도, 청정도 전부 동일하게. 그런데도 차이가 남더군. 다음엔 재료를 의심했어. 같은 회사 재료를 똑같이 썼는데도 결과가 달랐고 마지막에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나? 사람이라네. 마지막 공정에서 사람의 손이 닿는 부분, 거기서 차이가 갈렸어. 우리도 처음엔 그 결론을 믿고 싶지 않았네. 너무 비과학적으로 들렸으니까. 마르쿠스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설비는 누구나 살 수 있어, 라르스. 우리가 다 똑같이 팔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한국만 수율이 다를까? 자네는 그걸 보조금이라고 설명할 수 있나?
환율로 설명할 수 있나? 타이밍으로 설명할 수 있나?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단어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이미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보조금은 공장을 짓게 할 수는 있어도 같은 공장에서 다른 수율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니까요. 환율이라는 단어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가격에 영향을 줄 뿐 멀쩡한 칩이 나오는 비율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네바 무대에서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세 단어, 보조금과 환율과 타이밍이 지금 이 질문 앞에서 종이장처럼 힘없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의 그 질문은 사실 제가 30년 동안 외면해온 그 잔차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변수를 다 넣어도 설명되지 않고 남던 그 작은 숫자. 저는 그걸 측정 오류라고 우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잔차가 또렷한 얼굴을 하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설비, 다른 결과. 그 차이를 배우는 건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제네바 무대에서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400명 앞에서 그렇게 외치던 제 목소리가 지금 이 작은 사무실 안에서 메아리처럼 되돌아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운이라니. 1500년 동안 쌓인 손의 역사를, 36년의 양궁 기록을, 머리카락 1000분의 1을 다투는 손끝에 저는 운이라는 단어 하나로 덮어버리려 했던 겁니다. 사무실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공장의 흰 작업복 차림 기술자들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 디램의 70%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을 손끝으로 완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을 거였습니다. 그저 매일 하던 일을 할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무심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하지 않는 나라가 사실은 가장 강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혜수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건 제가 30년의 한 손의 기억입니다. 똑같은 기계 앞에 앉아도 마지막 마무리에서 손끝이 느끼는 게 다릅니다. 베낄 수 없는 건 설비가 아닙니다. 베낄 수 없는 건 이 손끝의 감각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걸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분석을 떠받쳐온 기둥 하나가 그 작은 사무실 안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라르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본과 설비가 전부라고.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던 거지. 그가 정혜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설비는 돈으로 살 수 있어. 그런데 저 손은 돈으로 살 수가 없더군. 저건 한 세대가, 아니 수십 세대가 밥상에서 길러낸 거니까. 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너짐이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어쩌면 한국이 만든 반도체로 켜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제네바 무대에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발표했던 보고서가 그대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날 한국에서 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콩을 옮기던 노인의 손, 70m 밖 관역에 화살을 붙여넣던 코치의 손, 머리카락 1000분의 1을 다듬던 기술자의 손, 그리고 1500년 전 왕의 무덤에 놓였던 청동젓가락. 그 장면들이 제 안에서 자꾸만 하나로 모이려 하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정리되지 않은 채 머릿속을 떠도는 정보를 그냥 둘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열어봤습니다. 분석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결론이 흔들리면 처음으로 돌아가 모든 수치를 다시 검토하는 것. 저는 그 습관대로 한국 제조업의 성장을 설명하는 제 모형을 다시 펼쳤습니다. 보조금이라는 변수, 환율이라는 변수, 투자 타이밍이라는 변수. 그 세 변수를 모두 놓고 계산하면 한국의 성장은 대략 설명이 됐습니다. 대략은요? 저는 그 모형을 한 줄 한 줄 다시 짚어 내려갔습니다. 보조금이 늘어난 해에는 투자가 늘었습니다. 그건 맞았습니다. 환율이 유리해진 해에는 수출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보조금을 받았고 비슷한 환율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한국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조건을 넣었는데 결과가 달랐던 겁니다. 제 모형은 그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늘 그 끝에 남던 작은 숫자였습니다. 모형이 예측한 값과 실제 값 사이의 차이. 설명되지 않고 남는 그 잔차.
저는 지난 30년 동안 그 잔차를 늘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측정 오류로 간주하고 지워버리는 것. 데이터에는 늘 잡음이 섞이니까 그 정도 오차는 무시해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그 잔차의 크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건 무시할 만큼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만 유독 크게 나타나는 숫자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분석할 때는 잔차가 작았는데 한국만은 그 빈칸이 유난히 컸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사실조차 외면해왔던 겁니다. 제 결론을 흔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잔차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에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쓰지 않았을 단어였습니다. 손, 그리고 인내. 저는 그 두 단어를 모형의 새 변수로 넣어봤습니다. 물론 손이나 인내 같은 건 숫자로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늘 그것들을 무시해온 이유였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분석할 수 없다. 그게 제 원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측정 대신 흔적을 찾기로 했습니다. 손이라는 변수가 실제로 작동했다면 그 흔적이 역사 어딘가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저는 새 화면을 열어 영표 하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스테인리스 쇠가락이 집집마다 퍼진 시기를 찾아봤습니다. 1970년대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노쇠나 다른 재료를 쓰다가 이 무렵부터 값싸고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쇠 젓가락이 보급됐다고 했습니다. 가늘고 미끄럽고 단단한 그 쇠 젓가락이 온 국민의 밥상에 오르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사실 한국이 쇠 젓가락을 쓴 역사 자체는 1500년 전 무령왕릉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끝의 감각은 그 긴 세월 동안 이미 이 땅에 뿌리내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손끝의 감각이 산업이라는 거대한 결과로 터져나오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감각을 받아내 산업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만들어진 게 바로 1970년대였던 겁니다. 저는 그 연도 옆에 한국 제조업의 도약기를 나란히 적어봤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은 철강과 중화공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반도체와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간 시기를 겹쳐 적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연표를 완성한 순간 저는 등에 서늘한 기운이 스치는 걸 느꼈습니다. 미끄러운 새 젓가락이 온 국민의 손끝을 훈련시키기 시작한 시기와 한국이 정밀제조업의 강국으로 올라선 시기가 놀라울 만큼 나란히 겹쳐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연표를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의 감각이라는 오래된 토양 위에 1970년대의 산업화라는 무대가 깔리자 그 위에서 거짓말처럼 정밀 산업이 줄줄이 피어났습니다. 철강이 자라고 그 철강을 깎는 기계 산업이 자라고 그 기계로 만드는 조선과 자동차가 자라고 마침내 머리카락 1000분의 1을 다투는 반도체가 자랐습니다. 마치 비옥한 땅에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숲이 들어선 것처럼요. 다른 나라에는 무대만 있고 토양이 없었거나 토양은 있어도 무대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그 격침을 발견한 순간 제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분석가로 살아온 30년 동안 데이터에서 이런 종류의 전율을 느낀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숫자들이 한순간에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질 때 그 짜릿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짜릿함에 한 가지가 더 섞여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또렷한 그림을 저는 왜 30년 동안 보지 못했을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 쇠젓가락이 반도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는 건 분명 지나친 비약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제네바 무대에서 쇠젓가락 때문에 한국이 반도체 1등이 됐다고 말했다면 저는 청중에게 비웃음을 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비웃음은 정당했을 거고요.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한 한 줄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분석가로서 저는 그런 단순한 인과의 함정을 누구보다 경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깨달은 건 그런 단순한 인과가 아니었습니다. 쇠젓가락이 반도체를 만든 게 아닙니다. 쇠젓가락은 정밀한 손끝 감각과 미끄러운 것을 끝내 집어내고야 마는 그 집요함을 온 국민의 몸에 새겨 넣은 토양이었습니다. 매일 밥상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5살 아이부터 80살 노인까지 미끄러운 콩 하나를 집어올리려 손끝을 쓰는 나라. 그 평범한 반복이 수백 년, 수천 년 쌓여 만들어진 토양. 그 토양 위에서 양궁이 자라고 정밀 금형이 자라고 마침내 반도체가 자라난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좋은 포도주는 좋은 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포도주를 직접 만드는 건 아닙니다. 땅은 그저 좋은 포도가 자랄 조건을 제공할 뿐이죠. 햇빛과 흙과 물이 오랜 세월 만들어낸 그 토양 위에서 비로소 좋은 포도가 열리고 좋은 포도주가 빚어집니다. 한국의 손끝 감각은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반도체를 직접 만든 건 기업과 기술자였지만 그들이 그토록 정밀할 수 있었던 건 그 아래 깔린 오래된 토양 덕분이었던 거죠. 저는 그제야 제 평생의 원칙이 어디서 틀렸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측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손끝에 새겨진 시간 같은 것. 그건 그래프로 그릴 수 없지만 결과로는 또렷이 드러나는 힘이었습니다. D램 70%로 양궁 5종목 석권으로 머리카락 1000분의 1의 정밀함으로 저는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베어링 공장에서 평생 불량품을 골라내던 아버지. 어린 제게 식탁 위에서 부품을 가르치던 그 손. 어쩌면 아버지도 그 손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다만 스웨덴에는 그 손을 온 국민이 함께 단련하는 밥상의 문화가 없었을 뿐. 한국은 그걸 한 사람의 직업이 아니라 온 나라의 일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차이가 한 명의 장인과 한 나라의 산업을 가르는 차이였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그 불빛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 도시의 밤을 밝히는 저 빛 속에 누군가의 손끝에 새겨진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도시의 풍경마저 다르게 보였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30년 경력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절반이었던 겁니다. 자본과 설비라는 절반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 사람의 손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절반을 저는 평생 외면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외면한 절반이야말로 한 나라를 진짜 정상에 올려놓는 마지막 한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건 제 30년이 절반은 틀렸다는 고백이었으니까요. 분석가에게 자기 모형이 절반만 맞았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패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히던 그 잔차의 정체를 드디어 알았으니까요. 흐리지 않던 수수께끼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마침내 풀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가 평생 무시해온 가장 평범한 곳, 바로 밥상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닫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문서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네바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정면으로 뒤집는 새 보고서가 될 거였습니다. 한 분석가가 자신의 평생 신념이 절반만 맞았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부끄럽지만 정직한 기록 말입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그날 밤 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손에 펜을 쥐었는데 그 펜을 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진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묘한 떨림이었습니다. 그 떨림은 어쩌면 제가 분석가가 된 이래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설렘이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제네바의 그 강연장에 섰습니다. 같은 무대, 같은 조명, 같은 400개의 저서. 석 달 전 제가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외쳤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정혜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마르쿠스도 있었고요. 제가 직접 두 사람을 초청했거든요. 제 뒤 화면에 새 보고서의 제목이 떴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한국 제조 경쟁력의 문화적 뿌리. 석 달 전의 제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신화 절반이 거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가 그 거품이라 불렀던 절반이 사실은 가장 단단한 뿌리였다고 말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석 달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성공을 보조금과 환율과 타이밍으로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손을 들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분석엔 손이 빠졌다고. 저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노인에게 배운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제 도발적인 발표에 휘파람을 불던 그 펀드 매니저도 만족스럽게 수첩에 메모하던 그 임원도 이번엔 숨을 죽이고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분석가의 모습이 그들에게도 낯설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게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이 진실이라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저는 측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을 봤습니다. 그건 한 나라의 손끝에 새겨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완공 기록이 떴습니다. 여자단체 36년 10번 연속 우승, 파리올림픽 5종목, 전 종목 석관,
그리고 그 옆에 반도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디램 시장 약 70%, 인공지능 핵심 부품 시장 주도. 이 숫자들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양궁과 반도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이 둘을 잇는 보이지 않는 선을 봤습니다. 그건 바로 손끝의 감각이었습니다. 미끄러운 것을 끝내 집어내고야 마는 그 집요함. 정확한 한 점을 찾아내는 그 감각. 5살 아이가 밥상에서 콩 하나를 집으려 손끝을 쓰는 그 평범한 순간에서 시작된 감각 말입니다. 4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석 달 전 제 발표에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이 이번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 정상의 비밀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일 밥상 위에 콩알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와 가느다란 새젓가락 2개였습니다. 석 달 전 정예수 씨가 제 앞에 내려놓았던 것과 똑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손준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릇을 발표대 위에 올려놓고 새젓가락을 손에 쥐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석 달 동안 매일 저녁 이걸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콩 한 알도 집지 못했습니다. 콩은 매번 미끄러져 달아났고 저는 수백 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혜수 씨가 한국을 떠나는 제게 이 젓가락 한 벌을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매일 10분이면 됩니다. 손이 기억할 때까지요. 저는 그 말을 믿고 매일 저녁 호텔에서, 집에서, 공항 라운지에서 이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 끝을 그릇 속 콩 하나에 가져갔습니다. 400명의 시선이 제 손끝에 모였습니다. 석 달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단 한 알의 콩도 집지 못한 채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제 손끝에 다시 땀이 배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땀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임 코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머리가 끼어드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손이 알아서 그 점을 찾게 두세요. 저는 생각을 비웠습니다. 콩을 집어야 한다는 조급함도 400명이 보고 있다는 부담도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손에 맡겼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젓가락 끝에 힘을 모았습니다.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정확한 한 점을 향해서 콩 하나가 젓가락 사이에서 떠올랐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콩을 천천히 들어올려 옆에 놓인 빈 접시로 옮겼습니다. 헉! 콩이 접시에 닿는 작은 소리가 그 넓은 강연장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순간 강연장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객석 맨 앞줄을 바라봤습니다. 정혜수 씨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는 그 작은 끄덕임 하나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콩 하나를 집어올린 그 작은 성취가 제 평생의 어떤 분석보다 크고 묵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저는 정혜수 씨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제게 손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보지 못한 절반을 보게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정혜수 씨가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마디 굵은 손이 제 손을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그 절반을 보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그 절반을 보게 될 겁니다. 선생님 덕분에요. 정혜수 씨와 헤어지던 그날 마르쿠스도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라르스, 자네가 자네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용기가 나는군. 사실 우리 회사도 그동안 그 손의 가치를 외면해왔거든. 이제는 다르게 일해야겠어. 우리는 그렇게 한 노인이 무대에 올려놓은 작은 새젓가락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를 각자의 자리로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저녁 새젓가락으로 콩을 집습니다. 이제는 메추리알도 작은 견과리도 제법 집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10분의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1500년 동안 무엇을 손끝에 새겨왔는지를 매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한 나라가 세계 정상에 서는 비밀이 거창한 무언가일 거라 생각합니다. 천재적인 발명, 막대한 자본, 운명적인 행운.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세계 정상은 매일 밥상에서 미끄러운 콩 하나를 묵묵히 집어올리던 5천만 명의 평범한 손끝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이 가장 비범한 결과를 낳은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이 양궁에서 36년을 지켜낸 것도 세계 반도체의 70%를 만들어내는 것도 결코 운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1500년 전 청동젓가락에서 시작되어 오늘 저녁 어느 한국 가정의 밥상에까지 끊김없이 이어지는 길고 긴 손끝의 역사였습니다. 어쩌면 진짜 강한 나라는 자신의 강함을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는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매일 하는 일이라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멈추지 않는 나라.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서 더 무섭고
평범해서 더 위대한 나라. 제가 평생을 분석하고도 끝내 보지 못했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손에도 그 1500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콩 하나를 집어 올릴 때 그 작은 순간이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지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